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고립주의를 견지하던 미국이 어렵게 결정한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의 전후 과정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대두된 정치와 사회의 개혁 문제에 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동안 유럽의 열강들은 여전히 영토와 이권의 팽창이라는 제국주의를 추구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로 이루어진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이루어진 삼국 협상 세력이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과 식민지 확보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사소한 문제가 곧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19세기 초 파쇼다 사건, 제1, 2차 모로코 사태, 제1, 2차 발칸 전쟁처럼 이해 당사국 간의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으나 당시에도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무섭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으로 일단 해결을 보았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요. 미국의 입장에서 유럽의 열강들이 이러한 위기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유럽의 정세 판단을 위해 국제관계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군사보좌관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여행은 명목적으로는 개인 여행이었지요. 그의 임무는 현 국제 상황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견해와 대비책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해가 상충한다면 미국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먼저 베를린을 방문해서 해군 사령관 티르피츠 제독을 만나 그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티르피츠 제독은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국에게 위협을 주는 것뿐이라며 전쟁을 예고하는 듯한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렐름 황제를 예방했는데 그 역시 독일은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독일이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 군대는 세계 제1이고 그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렐름 황제의 말에 하우스 대령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황제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우스 대령은 준비해간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하우스 대령은 프랑스로 향했으나 거기서도 기대한 대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우스 대령은 프랑스 국민이 먼저 전쟁을 도발할 정도로 호전적이 아니라는 것과 프러시아에게 빼앗긴 알자스-로렌 지방을 탈환하기 위해 복수전을 펼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국을 방문한 하우스 대령은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을 만났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처칠에게 독일이 지금 대함대를 급히 편성하고 있으므로 영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조언했으나 처칠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국의 무관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럽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본 하우스 대령은 윌슨 대통령에게 독일이 칼을 갈고 있는지도 모른 채 프랑스는 혁명에 몰입해 있고 영국은 사교계의 행사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하우스 대령이 윌슨에게 편지를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세계전쟁이 발발하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요. 그러던 중 1914년 6월 29일 이러한 예상을 깨트리는 세기의 총성이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울렸습니다.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 중이던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처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에 의해 암살된 이른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사건으로 전쟁이 터질 것이 확실시되자 유럽 전역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군중들이 곳곳에서 모여 조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기꺼이 입대해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자조차 사회주의 운동을 중단하고 각자의 조국을 위해 참전할 것을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유럽인들은 인명피해와 재산 파괴를 수반하는 전쟁의 어두운 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독일 정부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해 7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유럽을 몇 년간 참혹한 살육전으로 몰고 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하우스 대령은 독일 수상 앞으로 편지를 보냈지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 준비를 마치고 개전의 날만 기다리고 있던 독일이 하우스 대령의 편지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었겠지요. 마침내 8월 13일 독일이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유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함성이 총소리와 어우러져 대륙을 휩쓸었으며 연합국과 동맹국의 참호진지 사이에 젊은이들의 시체가 쌓여갔으나 미국에서는 이런 비극이 그저 강 건너의 불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따라 두 편으로 갈라져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응원을 보내며 그저 유럽의 싸움판을 구경꾼으로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다만 뉴욕의 주식거래소가 폐쇄되자 비로소 미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 싸움판을 실감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윌슨 대통령은 전통적인 먼로주의, 즉 유럽 대륙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외교 원칙에 따라 이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국민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 모두가 중립을 지키자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요. 유럽에 조상을 둔 미국인들은 자신들 조상의 국적에 따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직 영국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었던 아일랜드계, 그리고 독일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출신들은 영국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미국인들은 프랑스에 친근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의 원조를 잊어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여론은 점차 독일을 비난하는 쪽에 서게 되었지요. 항상 약자의 편을 들던 미국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라를 침략한 독일의 파렴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 행정부는 여전히 중립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립국으로서 전쟁이 나기 이전부터 양쪽의 물자를 수출해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개시되고 나서는 누구든 돈만 가져오면 사갈 수 있다. 즉, 캐시 앤 캐리라는 원칙 아래 미국은 연합국에게 엄청난 물자를 수출하는 창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자들은 연합국에 엄청난 유무상 차관을 제공했고 연합국에 대한 수출액은 수입액의 4배가 넘었습니다. 자연히 미국의 공업과 농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팽창했지요. 이에 따라 임금과 물가가 상승했고 주식 거래가 재개된 월스트리트에서는 주식값이 연일 치솟았으며 사치품을 파는 가게는 손님이 터질 듯이 붐볐습니다. 미국인들은 호황 속에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요. 전선의 교착과 끝없는 참호전으로 양측의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커져가던 전쟁은 마침내 막바지를 향해 치닫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선 이탈과 전후하여 전쟁의 정세를 변화시키는 대사건이 일어났으니 개전 이래 중립을 선포하고 전쟁 물자 수출로 재미를 보고 있던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독일은 군국주의와 독재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보다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영국에 대해 민족적 독류의식을 느끼고 있던 미국이 1915년부터 영국과 프랑스에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독일 잠수함은 양국의 통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했지요. 독일은 잠수함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으나 오히려 1915년 2월 4일 영국 선박에 대한 잠수함전을 중립국 선박에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무제한 잠수함전을 전개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중립국 선박의 피해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게 되었으며 곧 연합군은 공영에 빠졌습니다. 또 독일의 주목표는 미국과 영국 사이를 항해하는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섬나라인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즉시 공해상에서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독일에 요구했지요. 하지만 1915년 5월 영국 상선 루지타니아호가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198명 속에 미국인 희생자가 128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 내 반독일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미국인이 탄 프랑스 여객선이 격침되는 등 미국인의 희생이 늘어갔지요. 마침내 전쟁 불개입을 주장하던 윌슨 대통령까지 평화론을 주장한 국무장관 브라이언을 해임하고 독일의 비도덕적 행위에 강경히 항의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독일은 무경고 격침을 중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연합군의 해상봉쇄로 독일 또한 타격을 받고 있었으므로 1916년 2월 29일 또다시 무장한 상선을 격침하겠다고 발표하고 상선의 무장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약 1개월 후 영국의 무장상선 서섹스호가 격침되었으며 이때 다시 다수의 미국인이 익사하였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다시 분노하였으며 독일에 대한 항의도 더욱 강경해졌지요. 미국의 참전을 두려워한 독일의 비렐름 황제는 미국 정부의 항의를 잠재우기 위하여 잠수함 전론자인 티르피츠를 해임하고 중립국 선박은 공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916년 5월의 유틀란트 해전 이후 독일이 내놓은 강화제에 의해 연합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국면타계에 고심하던 독일은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의 강력한 주장으로 1917년 1월 30일을 기하여 무제한 잠수함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작전 구역을 대서양과 북해뿐만 아니라 지중해 방면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던 중 1917년 1월 16일 독일 외무장관 아서 짐머먼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 에카르트에게 보낸 비밀 전문이 영국 해군 정보참모부에 의해 공개되면서 미국의 대독일 감정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이 전문에서 멕시코가 미국 침략을 강행하면 그 대가로 멕시코가 1848년에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멕시코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이후에 이 비밀 전문은 가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속한 참전을 유도하려는 영국 측의 공작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그냥 호사가들의 주장이었을 뿐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미국 도처에서 참전을 요구하는 소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그해 3월에는 세 척의 수송 선박이 또 다시 격침당했고 4월에는 러시아 혁명의 발발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이탈함으로써 연합국에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16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휴즈를 물리치고 재선된 윌슨 대통령은 짐머만의 비밀 전문 사건을 기회로 독일에게 선전포고할 것을 1917년 4월 6일 의회에 제의했습니다. 러시아 혁명 발발 등 갑작스런 정세 변화로 연합국의 전열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가 불리해진 것도 윌슨의 제의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제 윌슨도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망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윌슨의 참전 명분은 위협받고 있는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전쟁 슬로건은 전쟁을 끝내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윌슨은 유럽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는 미국 영토에 대한 독일의 공격에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인준되었으며 12월 6일에는 오스트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여 그 범위가 이탈리아 전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해서 전세가 당장 연합군 측에 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아무 준비 없이 약 13만 명밖에 되지 않은 병력으로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추가적인 병력을 소집하고 편성, 훈련시켜 대륙까지 수송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규군을 20만 명, 주방위군을 45만 명으로 증강하기로 한 국가방위법이 통과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당장 가용한 병력은 13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선 연합국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한개 사단을 급히 편성하여 6월에 프랑스로 급송하였으며 해외 원정군 사령관의 멕시코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퍼싱 장군을 임명하였습니다. 참고로 퍼싱 장군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계급인
대원수 계급을 수여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퍼싱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군 해외 원정군 총사령관의 공로를 인정받아 생애에 이 계급을 수여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대륙군사령관이자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장군으로서 그는 사후에 이 계급을 수여받았습니다. 아무튼 이후 미국은 즉각 징병제로 전환하여 약 300만 명의 병사들을 소집할 수 있었고, 추가로 약 200만 명 정도가 자원 입대하여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육군과 해군을 합쳐 약 50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종전 시까지 총 200만 명의 대병력이 약 8개월의 훈련을 끝낸 다음 퍼싱 장군의 지휘 아래 별다른 손실 없이 대서양 너머로 수송되어 전장에 투입되었던 것이지요. 미국의 참전으로 1917년 7월 말에 이르자 병력은 연합국 측이 118만 명으로 동맹국 측의 140만 명보다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산업이사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한 정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이에 따라 노동력을 배분하고 각종 물자 구입을 통제했지요. 또한 약 350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지원 경비의 3분의 1은 소득세, 사치품세 등 각종 세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는 전시공채를 발행하여 해결했습니다. 또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에 3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허버트 후버를 책임자로 하는 식량청을 설치해 농민들에게 곡물값을 선지불해서 생산 의욕을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농산물 가격을 고정시켜 생산을 촉진했습니다. 또 각 가정의 텃밭을 활용한 채소 재배를 장려하여 약 200만 회에 달하는 가구가 뒷뜰과 앞마당에 채소밭을 일구어 웬만한 채소는 자급자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후보의 노력으로 미국은 흉작이 들었던 1918년에도 1914년에 2배에 달하는 식량을 수출할 수 있었지요. 연료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수용 공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가동을 중단했으며 자발적으로 일요일에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파업을 예방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시 중에 여성 근로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도 제정되었지요. 행정부가 국력을 총동원하여 전쟁 지원 체제를 갖추는 동안 미군은 속속 유럽으로 파병되었습니다. 이때 주로 서부전선 일대로 투입된 육군의 전투성과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참호전으로 인해 전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해군의 기여도는 매우 컸습니다. 해군이 해상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을 당시 독일의 잠수함은 월 평균 60만 톤 규모에 달하는 연합군 선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연합군의 선박은 1917년 한 해 동안에 총 65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연 것이 미국 해군이었지요. 미국 해군은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함을 활용한 호위수송 선단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은 전쟁 지원 물자를 실은 수송선 사방에 구축함을 배치하여 독일 잠수함을 사전에 탐지하는 작전이었지요. 이 작전에 의해 사전 포착된 독일 잠수함은 미국 구축함의 맹렬한 공격에 대부분이 격침되거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미국 구축함의 기동력과 수중 목표 공격 능력이 어찌나 뛰어났는지 구축함으로 편성된 호위선단이 나타났다 하면 독일 잠수함들은 아예 물속 깊숙이 들어가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17년 말부터는 독일 잠수함에 의한 연합군의 선박 피해가 종전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량은 물론 병력 수송도 전보다는 훨씬 원활해졌고 그만큼 연합군의 작전도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립주의를 견지하던 미국이 어렵게 결정한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의 전후 과정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